한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 조절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디스 어널리틱스는 한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최고급 두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 개발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9곳가량은 아직 경기 회복 기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고병기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듣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상승했습니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42% 오른 1912.08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날 한 달여 만에 19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뉴욕 다우지수가 애플의 실적 호조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장중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지수 잠정치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오면서 상승폭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뒷받침되면서 결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개인이 2021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13억 원, 260억 원 사자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37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수창고업이 1.18% 오른 것을 비롯해서 의료증밀, 철강금속, 전기전자, 화학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종이목재와 통신업, 섬유의복, 의약품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61% 오른 131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 3위망도 올랐습니다. 포스코와 SK하이닉스, LG화학도 1%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SK텔레콤 등은 하락했습니다. STX엔진은 채권단의 지원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36% 오른 543.6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회복한 이후에 2000선 돌파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무척이나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이 어떻던가요? 네, 일단 자금 수급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가를 비롯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급격히 위축됐던 수급 상황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IT, 자동차 등에 대한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수가 확실하게 오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실적 상승도 3, 4분기 이후에나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스피 지수의 방향은 외국인의 자금 유입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중국의 경기 경착륙 우려가 확실히 해소된다면 2000선 탈환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지난 23일 한 달여 만에 1900대를 회복한 이후 이날도 1900선을 지켜낸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크게 확대된 것은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주가 흐름을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라며 주요국들의 경기와 외국인 수급이 개선된다면 2000선은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위한 전제 조건을 꼽는 또 다른 요소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의 동조화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과 맞물려서 중국의 GDP 성장률이 7% 이상을 달성한다면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중국은 최근 그림자 금융으로 금융 시스템 불안 문제가 제기됐지만 2, 4분기 GDP 성장률이 7.5%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면서 유럽의 양적 완화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 효과가 중국에도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이 상반기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증시 투자가 꽤나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날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화증권 결제 금액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33%나 증가한 118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더라도 25%나 늘었습니다. 투자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시장의 상반기 결제 금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205%나 늘어난 2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시장의 상반기 결제 금액도 지난해 하반기 대비해서 238% 늘어난 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중국 시장의 결제 금액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65%나 증가했습니다. 육정근 리딩투자증권 법인영업본부 글로벌 팀장은 올 상반기에는 미국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일본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며, 기존에 해외 투자를 하던 사람들이 투자금을 늘린 데다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해외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고병기 기자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 조절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급 물량 조절을 본격화하겠다며 4일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보금자리 지구 축소와 후분양 유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계획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지원 등 수요 측면에서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디스 어널리틱스는 한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 산하 시장 조사업체인 무디스 어널리틱스는 한국의 가계 부채와 집값 약세 등이 민간 소비에 발목을 잡고 있어 내수 수요가 여전히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수출량이 지난해부터 중반부터 줄어드는 등 엔저를 업은 일본과 경쟁이 격화되며 수출도 전반적으로 감소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 통화 정책이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도 증가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세제 혜택 등 부동산 시장의 종합 대책과 관련된 후속 조치가 향후 가계 소비와 주택 건설을 회복시킬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앞날이 밝다고 전망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최고급 두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 개발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고급 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엔지니어링과 해양 플랜트, 시스템 반도체 등의 분야에 연간 1,500명의 최고급 두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 개발 자원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우수공과대학에 엔지니어링 디자인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2017년까지 20곳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엔지니어링 특성화 대학원도 현재 한 곳에서 2020년까지 10곳으로 늘리고 해양 플란트 특성화 대학도 현재 3곳에서 2020년까지 2배로 늘립니다. 엔지니어링 분야 등에서 기술 혁신 역량과 재무 능력, 성장 잠재력을 갖춘 고급 두뇌 전문기업 지정제를 신설해 2017년까지 300곳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9곳가량은 아직 경기 회복 기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기 회복을 느낀다는 응답은 13%,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87%로 나타나 현재 경기가 작년 말 또는 올해 초에 예상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영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올해 경제 상황을 100으로 하고 지금까지의 실제 경제 상황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평균 70.5에 그쳤습니다. 자동차와 섬유 의복, 음식료와 생활용품 등은 평균을 웃돈 데 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가전 등은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서울의 인구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고령화와 여초 현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등록 인구는 1042만 2599명으로 1분기에 1043만 7737명과 비교해 15,138명, 0.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인구는 거주 불명자를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하는 새 인구 집계 방식이 적용된 2010년 말 이후 분기별 집계 결과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집값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인구가 줄면서 세대당 인구는 2.43명으로 2010년 말 이후 처음으로 0.01명 줄었으며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114만 2,213명으로 작년 2분기보다 5만 8천 명 늘었습니다. 노령 인구가 서울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2분기 10.32%에서 올 2분기 10.96%로 높아졌습니다. HSBC는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47.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수치입니다. 취홍빈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고용시장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다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7%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일단락됐습니다.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서울경제신문의 임세원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제도입니다. 네,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판매한 이후에 관리 소홀로 각종 분쟁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또 서민이 이용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보호도 부족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이처럼 갑의 입장인 금융회사로부터 의린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만드는 기구입니다. 원래 금융감독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었는데요. 이 기구를 떼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두되 위상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높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하는 일도 과거보다 많아집니다. 우선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필요하면 제재할 수 있습니다. 대상도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및 캐피탈 등 전 업권을 망라합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말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네. 자, 그 어떤 분야 못지않게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이 바로 금융업종이 아닌가 싶은데요. 소비자 업종 입장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금융회사 소비자가 불편을 느꼈을 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전화하면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양쪽의 주장을 반영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피해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거쳐 제재 조치까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과거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민원이 들어오면 이를 금감원 내 다른 부서에 넘겨 검사하도록 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부서가 넘긴 업무를 하는 형태여서 일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이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방안에 대한 비판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로 지적되나요? 네, 우선 기존에 있던 금융감독원과의 관계가 우선 문제입니다. 지금도 소비자나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이 겹치는데 지시가 다를 경우가 있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추가되면서 금감원과 역할을 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이나 판매에 대한 제재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하지만 전반적인 대부업 감독 규정을 바꾸는 일은 금감원이 합니다.
또한 검사는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둘 다 합니다. 이 경우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원가 이하로 낮은 이자를 매기면 회사 자체가 흔들리면서 전체 고객에 피해가 일 수 있다며 막을 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소비자보호원은 이자가 높다며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 개인의 부담을 줄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금융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과 달라서 너무 많은 이윤을 내서도 또 너무 적은 이윤을 내서도 안 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두 기구가 이런 문제를 잘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이번 금융감독 개편안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원인이 됐는데요. 이 일에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개혁안도 나오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임세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고혈압약 카나브가 국산 신약으로서는 처음으로 1억 달러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이날 멕시코 스텐달사와 국내 15번째 신약 카나브 2,600만 달러어치를 멕시코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 9월 신약 허가를 받은 카나브는 개발까지 모두 12년이 걸렸고 복지부가 지원한 30억 원을 포함한 282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됐습니다. 복지부는 카나브의 멕시코, 브라질 진출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 브릭스 등 제약 신흥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멕시코, 브라질 이상입니다. 괜찮았어요.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초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기 중 소프트웨어 교육, 방학 중 소프트웨어 캠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등입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4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LG생명과학은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375.6% 증가한 58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한 1,107억 4천만 원, 당기순이익은 3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4일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